54억짜리 강남집. 내 몫은 단 한 푼도 없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편지가 제 우편함에 꽂히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빼앗긴 건 집이 아니라 삶이다. 무슨 뜻일까요?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대체 누가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일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두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두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또다시 한 장의 종이였어요. 이번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내 권리를 되찾아라. 그리고 그 아래엔 낡은 집문서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오래된 종이 조각 같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주라고 합니다. 올해 58살이고요. 남편을 잃은 지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강남 한복판에 54억짜리 집이 있었지만 상속 과정에서 모든 걸 잃고 지금은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 집은 원래 저희 부부가 30년간 살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을 때부터 매달 적금 넣고 대출받고 온갖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시누이 미자가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나한테 넘기기로 했다며 법무사까지 데려와서 서류를 내밀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고 아무도 진실을 증명해 줄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집도 잃고 시어머니가 남기신 작은 예금마저 미자가 다 가져갔어요. 아들은 군대에 있었고 도와달라고 할 곳도 없었습니다. 6개월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서도 미자는 저를 구석으로 밀어냈죠. 이제 우리 집안 사람 아니니까 뒤에 서 있어라고 하면서요. 그때의 굴욕감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어젯밤부터였어요. 이상한 편지들이 오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그냥 한 줄짜리 메시지였는데 두 번째 편지에는 이런 집문서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고 복사본이라서 잘 안 보였지만 분명히 우리 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네. 이 서류는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집에 관련된 서류들을 다 정리해둔 파일을 꺼냈습니다. 원본 집문서와 비교해보니 확실히 달랐어요. 특히 서명 부분이 묘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때 마침 아래층에서 사는 김 아주머니가 올라왔어요. 우편물을 잘못 받았다면서요. 은주야, 요즘 이상한 편지 많이 받네. 우체부가 매주 와서 뭔가 꼬박꼬박 넣어주던데. 김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소문이 제일 빠른 분이에요. 무슨 일이든 다 알고 계시죠? 아주머니, 혹시 누가 편지 보내는지 보셨어요? 글쎄, 우체부 말로는 발신인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냥 우편 번호하고 주소만 적혀 있대. 참 이상하지? 발신인이 없다니요? 그럼 대체 누가 보내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저한테만요? 김 아주머니가 가신 후 저는 다시 그 집문서 사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대경까지 꺼내서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뒷면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연필로 아주 희미하게 적힌 글씨였어요. 처음엔 그냥 낙서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이름이었습니다. 미자? 시누이 미자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번 마치 연습한 것처럼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미자가 뭔가 조작을 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곧바로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무리 미자가 미웠지만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리는 없잖아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뭔가 큰 진실이 제 앞에 조금씩 드러나려고 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편지 봉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봉투에는 정말로 발신인 주소가 없었어요. 우표도 특별한 게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한 흰 봉투였습니다. 대체 누가,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문을 열어보니 동네 우체국에서 일하는 박 아저씨였습니다. 은주 씨, 또 편지 왔어요. 근데 이번엔 좀 이상해요. 박 아저씨는 30년간 이 동네 우편 배달을 하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동네 사정을 잘 아시죠? 뭐가 이상한가요? 이 편지들이 다 같은 곳에서 오는 것 같은데 발신인이 없어요. 그리고 우표 소인도 이상하고 제가 30년간 일했는데 이런 건 처음 봐요. 박 아저씨는 편지를 건네주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도 덩달아 궁금해졌습니다. 세 번째 편지네요. 박 아저씨, 혹시 이런 편지가 다른 집에도 배달되나요? 아니요, 여기만 와요. 그것도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박 아저씨가 가신 후 저는 조심스럽게 세 번째 편지를 열어봤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고 싶다면 미자의 행적을 추적해보라. 그리고 그 아래엔 또 다른 집문서 사본이 있었는데 이번엔 뭔가 다른 부분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로 미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이게 다 누군가의 장난인 걸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뭔가 희망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서 뒷면에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 뒷면에 적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미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마치 뭔가를 계획하듯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상한 편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가 정말로 문서를 조작했다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저를 이용해서 미자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걸까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상속 문서 조작, 집문서 위조 같은 키워드로요. 생각보다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 재산 분쟁이 일어나면서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미자가.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 미자가 유독 자주 병원에 왔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신 후에도 미자는 계속 병원에 와서 의료진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때는 그냥 효녀 노릇하는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수상하더라고요. 특히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미자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언니, 어머니 재산 정리하는 거 복잡할 것 같은데 나한테 맡겨주면 안 돼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때는 그냥 도움을 주려는 줄 알았어요. 저도 남편 없이 혼자 모든 걸 처리하기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고마워, 미자야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바로 그때부터 미자가 모든 걸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병원비 정산, 장례 준비, 그리고 상속 관련 서류들까지 전부요. 저는 다시 편지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더 있을까 해서요. 봉투 모서리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확대경으로 자세히 보니 숫자였습니다. 2023.12, 15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날짜인가요? 그럼 지난 12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 날짜를 생각해 보니 기억이 났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의식을 완전히 잃으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미자가 법무사를 데려와서 상속 관련 서류에 사인을 받았어요. 설마, 정말 설마.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미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김 아주머니가 또 올라왔어요. 이번엔 빨래를 널다가 봤다며 급히 뛰어 올라온 것 같았어요. 은주야, 방금 내 시누이 미자 봤어. 네? 미자를요? 여기서요? 응. 아래 편의점 앞에서 누군가랑 통화하고 있더라고. 목소리가 커서 들렸는데 은주가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김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자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는데 편지 같은 거 받고 있지 않나 이런 말도 하더라고. 이상하지 않아? 이제 정말 확실해졌습니다. 미자는 제가 편지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혹시 미자도 누가 편지를 보내는지 알고 있는 걸까요? 아주머니, 미자가 또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이 밝혀지면 큰일 난다는 말도 했어. 그리고 변호사한테 먼저 상의해봐야겠다고도 하고. 변호사라고요? 상속은 이미 끝났는데 왜 또 변호사가 필요한 걸까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김 아주머니가 가신 후 저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미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못 찾는 게 없잖아요. 미자의 SNS를 찾아봤더니 놀라운 게 많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명품 가방 사진을 자주 올렸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로 보이는 것들로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지? 미자는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도 일반 직장인이고 특별히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비싼 물건들을 사는 게 이상하잖아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미자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동네 마트에서 장보고 버스 타고 다녔는데 요즘은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택시 타고 다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자가 최근에 올린 사진 중에 우리 집 앞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이 있었어요. 배경에 우리 집 현관문이 보이더라고요. 왜 미자가 우리 집 앞에서 사진을 찍었지? 이상한 점은 또 있었어요. 미자의 댓글들을 보니까 친구들이 요즘 부자 됐네, 돈 많이 벌었나 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자는 운이 좋았어,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요. 운이 좋았다고요? 무슨 운이요?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미자가 시어머니 재산을 부정하게 가져간 거라면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때 또 편지가 왔다는 박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번째 편지네요. 이번 편지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미자가 2023년 12월 16일 오후 3시에 한 일을 확인해 보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법무사 사무실 주소까지 적혀 있었고요. 12월 16일. 그날이 바로 상속 서류에 사인을 받은 날이에요. 그럼 그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뭔가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실이 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자가 정말로 뭔가를 숨기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다 오해인지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법무사 사무실은 지하철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가는 동안 계속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접수처에 물어봤더니 그날 오후에 미자가 정말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미자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어떤 남자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다만 그분도 같은 성씨였어요. 아마 가족인 것 같았는데요. 같은 성씨라고요? 미자 남편은 다른 성씨인데. 그럼 미자의 다른 가족이 함께 온 건가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미자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요. 그리고 혼자 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와 공모해서 한 일이라는 것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미자야, 나야. 언니. 아, 언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높은 톤이었고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야,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요? 어머니 상속 관련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괜찮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언니,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다 끝난 일인데. 끝난 일이라고? 미자야, 혹시 내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니? 그 순간 미자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어요. 그때 미자가 내 앞에 서서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집 앞으로 온 거였어요. 언니, 뭘 그렇게 캐고 다녀요? 미자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온몸에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미자야, 너 정말 뭐요? 설마 이상한 편지 몇 장 받았다고 해서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편지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맞다. 아까 김 아주머니가 말한 대로 미자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자야,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 상속 서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미자는 비웃더니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언니도 참,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네요. 그러게 평소에 어머니한테 잘하시지 그랬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30년간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거든요. 아침마다 안부 전화드리고 병원 갈 때마다 모시고 가고. 미자야, 나는 어머니한테 못한 게 없어. 너도 잘 알잖아. 그래요? 그럼 왜 어머니가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나한테 물려주셨을까요? 유언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는데 무슨 유언을 남기셨다는 거죠? 무슨 유언? 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셨는데 언니는 모르는 게 많네요. 어머니가 의식을 잃기 전에 이미 유언을 작성해 두셨어요. 공증까지 받아서요. 공증까지 받은 유언이라고요? 그럼 정말 합법적인 건가요? 그런데 왜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랐을까요? 저는 미자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점을 찾기 위해서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미자가 들고 있는 핸드백이 몇 천만 원짜리로 보이는 명품이었어요. 그리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팔찌까지. 이 모든 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미자야, 요즘 돈이 많이 생겼구나. 언니 왜 그런 걸 신경 써요? 내 돈 내가 쓰는 건데. 그래, 내 돈이지.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난 거야? 미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법적 조치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법적 조치라고요? 뭘 숨기고 있길래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걸까요? 미자가 가고 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우선 미자가 다니는 곳들을 미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멀리서 지켜봤더니 규칙적인 패턴이 있더라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강남의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 가고 목요일 오전에는 은행에 갑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해요. 변호사 사무실이 특히 수상했어요. 상속은 이미 끝났는데 왜 계속 변호사를 만나는 걸까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 변호사 사무실 근처까지 따라가 봤어요. 미자가 들어간 지 일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뭘 그렇게 오래 상의하는 걸까요? 드디어 미자가 나왔을 때 함께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미자와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저 사람이 누구지? 저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자가 걱정 말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들렸어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뭘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남자가 택시를 타고 가고 난 후 미자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같은 카페에 들어가서 멀리 앉았습니다. 미자는 혼자 앉아서 뭔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야. 응, 잘 처리했어. 은주가 좀 의심하고 있긴 한데. 괜찮아, 증거 없어. 그리고 변호사가 모든 서류는 완벽하다고 했어. 변호사가 모든 서류가 완벽하다고 했다고요? 무슨 서류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미자 남편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건가요? 아, 그리고 간병인 문제는 어떻게 됐어? 그래. 입 단속은 확실히. 좋아. 그럼 이제 안전하겠네. 간병인이라고요? 시어머니를 돌보셨던 그 간병인 말인가요? 미자가 간병인한테도 뭔가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미자가 뭔가 큰 일을 벌이고 있고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는 게 말이에요. 카페를 나온 미자는 또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계셨던 그 병원 말이에요. 미자는 병원 안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간호사복을 입은 여성이었는데 아마 시어머니를 돌봤던 간병인인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서 들어보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멀리서만 지켜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병인이 미자한테 뭔가 봉투를 건넸어요. 돈 봉투 같아 보였습니다. 입막음용인가? 그리고 미자는 간병인한테 뭔가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는 모습이 마치 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0분 후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어요. 저는 간병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간병인은 병원 뒤편 휴게실로 갔어요. 다행히 그곳은 비어 있었고 저도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우리 시어머니 박순자 할머니 기억하세요? 간병인은 깜짝 놀라더니 저를 보더라고요. 아, 은주님. 어떻게 여기까지? 아주머니, 혹시 우리 시누이 미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간병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님, 사실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할머니가 의식이 돌아오셨을 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은주한테 전해줄 말이 있다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해줄 말이 있으셨다고요? 그런데 왜 그때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말씀이셨는데요? 할머니가 이 집은 원래 은주 남편 것이었는데 뭔가 잘못됐다고 하셨어요. 간병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미자가 서류를 바꿨다고. 그리고 은주가 모르게 도장을 찍었다고도 하셨어요. 제가 모르게 도장을 찍었다고요? 제 도장으로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간병인 아주머니는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할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실 때 미자 씨가 은주님 도장을 가져와서 뭔가 서류에 찍더라고요. 할머니가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제 도장으로 서류에 사인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제가 상속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도장이 찍힌 건가요? 아주머니, 그럼 그때 할머니가 의식이 있으셨다는 건가요? 네, 가끔씩 깨어나셨어요. 특히 미자 씨가 올 때마다 힘들어 하셨어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러시면서 계속 중얼거리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런 고통을 받으셨다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왜 그때 저한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간병인은 고개를 떨구더니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자 씨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요? 돈도 주시고, 저도 생활이 어려워서. 미자가 간병인한테 돈을 주고 입을 막았던 거군요. 아까 카페에서 본 그 봉투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아주머니, 그럼 지금이라도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간병인은 두리번거리더니 더욱 불안해했어요. 은주님,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미자 씨가 이미 경고를 했어요. 괜히 나서면 저도 같이 곤란해진다고. 그때였어요. 휴게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미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온 걸까요? 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미자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간병인을 향해 시선을 보냈습니다. 김아주머니, 우리 언니가 이상한 질문하지 않았어요? 간병인은 벌벌 떨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안부 인사만. 그래요? 다행이네요. 김아주머니, 혹시 잊어버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기억나죠? 미자의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간병인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네, 잘 기억하고 있어요. 미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팔을 잡았어요. 언니, 이제 집에 가세요. 여기서 이런 짓 하지 말고. 이런 짓이라니? 나는 그냥 뭐요? 사람들 괴롭히고 다니는 거요? 언니, 이제 정말 선을 넘으시는 것 같은데요. 미자는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병원 주차장까지 오니 미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니, 마지막 경고예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정말로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법적 조치라고? 뭘 근거로? 명예훼손, 스토킹, 업무방해. 얼마든지 있어요. 언니가 요즘 하고 다니는 짓들 다 증거로 남아있거든요. 미자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제가 미자를 따라다니는 모습들이 사진으로 찍혀 있었어요. 언니가 저를 미행하고 있다는 증거들이에요. 이것만 해도 스토킹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오히려 미자가 저를 역고발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이런 뻔뻔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미자야, 내가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지? 숨길 게 뭐 있어요? 어머니 유언에 따라 정당하게 상속받은 거예요. 언니가 억지 부리는 거지. 그 순간 제 감정이 폭발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자야, 내가 내 도장으로 서류에 사인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미자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언니 지금 완전히 미친 거 아니에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다 봤어. 내가 내 도장 가져와서 몰래 서류에 찍는 거. 그런 헛소리를. 증거라도 있어요? 맞아요. 간병인은 무서워서 증언을 못하겠다고 했고, 다른 확실한 증거도 없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자야, 양심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봐. 정말로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셨어? 의식도 없으셨는데? 미자는 비웃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거짓딸 주제에 아직도 집 욕심이냐? 언니, 이제 정말 보기 흉하네요. 거짓딸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분했습니다. 미자야, 너 정말. 뭐요?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해요. 증거 가져와서 말이에요. 미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택시를 잡아타고 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주차장에 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에서도 계속 미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거짓딸 주제에 증거 가져와서. 정말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데. 집에 도착하니 또 편지가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5번째 편지네요. 편지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메모와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어떤 녹음 파일이 담긴 USB였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은주야, 미안하다. 내가 정신을 잃기 전에 이것들을 미리 준비해뒀다. 미자가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이 증거들로 내 권리를 되찾아라.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두신 증거들이라고요? 그럼 시어머니도 미자를 의심하고 계셨던 건가요?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한 달 동안 미자가 시어머니 계좌에서 여러 번 돈을 빼낸 기록이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요. 그리고 USB를 컴퓨터에 넣어보니 시어머니와 미자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미자야, 이 집은 원래 은주 남편 것이야. 내가 왜 너한테 넘겨줘야 하니?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들 며느리보다는 딸이 더 효도하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은주가 30년간 나를 얼마나 잘 모셨는데.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 결정이잖아요. 이미 서류도 다 준비됐고, 녹음을 들으니 확실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집을 미자한테 넘겨주기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미자가 억지로 밀어붙인 거였습니다. 그 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은주님이세요? 저는 삼성병원 간호사입니다. 삼성병원이라고요? 시어머니가 계셨던 그 병원 말인가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박순자 할머니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은주님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신 게 있어서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해달라고 하신 게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이제야 연락이 온 걸까요? 어떤 말씀이신데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고요. 직접 병원으로 와주시면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가 몰래 맡겨두신 물건이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몰래 맡겨두신 물건이라고요? 혹시 더 중요한 증거가 있는 건가요? 지금 가도 될까요? 네, 저는 밤 12시까지 근무하니까 언제든 오세요. 3층 간호사실로 와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마음이 너무 두근거렸어요.
과연 시어머니가 어떤 걸 남겨두셨을까요? 미자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일까요? 3층 간호사실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도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보세요? 간호사님?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미자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또 여기서 뭐 하세요? 미자야, 너는 왜 여기 있어? 저야 어머니 49제 준비하러 왔죠. 그런데 언니는 49제 준비라고요? 그런데 왜 이 시간에 병원에서요? 뭔가 이상했어요. 간호사님이 연락해서 어머니가 맡겨두신 게 있다고. 그때 미자가 비웃었어요. 언니, 설마 그 전화 진짜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 그 전화 제가 시킨 거예요. 언니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다녀서 한번 혼내줘야겠다 싶어서요. 미자가 거짓 전화를 해서 저를 여기까지 불러낸 거였어요. 완전히 속은 거죠. 미자야, 너 정말. 언니, 이제 정말 선을 넘었어요. 병원 직원들한테까지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그때 복도 끝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뭔가 무서운 느낌이었습니다. 미자야, 저 사람들이 누구야? 아, 저분들요? 제가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언니가 계속 저를 스토킹하니까 보디가드를 고용했거든요. 보디가드라고요? 미자가 그런 사람들까지 고용할 정도로 제가 위험한 존재인가요? 그 남자들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은주 씨죠? 저희는 민간조사업체에서 나왔습니다. 미자 씨의 의뢰로 은주 씨의 스토킹 행위를 조사하고 있어요. 스토킹이라니요? 저는 그냥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미행, 업무방해, 명예훼손.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완전히 역공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설마 너 정말로 나를 고발하려는 거야? 언니가 그만두면 안 그래도 돼요.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어쩔 수 없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군부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이야? 엄마가 무슨 범죄에 연루됐다고 조사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자가 아들 부대에까지 연락을 한 거였어요. 아들의 군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거죠. 준호야,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걱정하지 마. 엄마, 제발 이상한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제가 전역할 때까지만이라도.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진실을 밝히려다가 오히려 아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미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언니, 이제 알겠죠? 저한테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에요. 미자야, 아무리 그래도 준우한테까지 그럴 필요가 있었어? 언니가 선택하세요. 조용히 물러날 거냐, 아니면 아들까지 같이 망가질 거냐.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증거들이 있어도 미자의 위협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54억짜리 집도, 시어머니의 유산도, 제 권리도 모두 미자한테 넘겨줘야 하는 건가요? 그때 시어머니 사진을 보게 됐어요. 액자 속 시어머니는 자상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30년간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분이었는데. 어머니, 어떡하죠? 제가 너무 무력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은 군대에 있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 사진 뒤에서 뭔가가 보였어요. 액자 뒤쪽에 작은 봉투가 끼워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봤더니 시어머니의 편지였어요. 제 이름으로 쓰여진. 은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하다, 딸아. 내가 살아있을 때 미자의 음모를 막지 못해서. 시어머니가 미자의 음모를 알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미자는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있었고 내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서류를 조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걸 녹음해뒀다. 증거는 내 침실 서랍 맨 아래 숨겨뒀으니 꼭 찾아라. 시어머니 침실이라고요? 그럼 미자가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하지만 어떻게 들어가죠? 편지를 끝까지 읽었더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은주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즈음이면 내 친구 변호사 김 선생이 도움을 줄 것이다. 김 선생 연락처는 010-1234-5678이다. 이분은 나를 40년간 도와주신 분이니 믿고 의지해라. 시어머니가 변호사까지 준비해 두셨다고요? 정말로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건가요? 급하게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순자 할머니 며느리 은주라고 합니다. 아, 은주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김 변호사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미자 씨의 부정행위도 알고 있고 증거들도 확보해뒀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집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제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은주 씨죠? 스토킹 혐의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협조를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미자가 정말로 저를 고발한 거였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손에 꼭 쥐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잠깐요. 지금 경찰이 제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왜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죄송합니다, 경찰관님. 제가 좀 혼란스러운 상태라서. 뭐라고 하셨죠? 스토킹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 변호사님께 먼저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급히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주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 전에 절대 혼자 말하지 마시고요. 20분 후 김 변호사님이 도착하셨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은주 씨의 변호사 김대한입니다. 조사 전에 제 의뢰인과 상의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은 잠시 기다리겠다고 하더니 차에서 대기했어요. 김 변호사님은 저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은주 씨, 우선 순자 할머니가 남기신 걸 보여주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편지와 USB, 녹음 파일들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김 변호사님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이네요. 정말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김 변호사님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셨어요. 순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맡기신 겁니다. 미자 씨가 뭔가 수상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해 두신 거죠. 봉투를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미자가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간 은행 기록,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한 영상, 그리고 시어머니와 미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들. 이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몰래 CCTV를 설치해 두셨어요. 미자 씨가 수상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모든 걸 녹화하고 계셨던 거죠. 시어머니가 그런 준비를 다 해두고 계셨다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경찰 조사는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경찰관을 불러들이셨어요. 경찰관님, 제 의뢰인이 스토킹을 했다는 신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실 이 사건은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그리고 신고인인 미자 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가로챘다는 증거가 있어요. 김 변호사님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경찰관에게 보여주셨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스토킹 사건이 아니라 사기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제 의뢰인은 피해자입니다.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미자 씨죠. 경찰관은 자료들을 검토한 후 무전으로 어디엔가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일단 스토킹 신고건은 보류하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자 씨에게도 출석 요구를 하겠어요. 드디어 상황이 뒤바뀐 거였어요. 제가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된 거죠. 경찰이 가고 난 후 김 변호사님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은주 씨, 사실 순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한테 오셔서 모든 걸 털어놓으셨어요. 어떤 얘기를요? 미자 씨가 몇 달 전부터 할머니를 설득해서 상속 서류를 바꾸려고 했대요. 처음에는 거절하셨는데 미자 씨가 점점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미자 씨 말을 듣는 척하면서 몰래 모든 걸 준비하신 거죠. 저한테 진짜 유언장도 작성해 두시고요. 진짜 유언장이라고요? 그럼 미자가 가져간 건 가짜라는 얘기인가요? 네, 진짜 유언장에는 집의 절반은 은주 씨에게, 나머지 절반은 손자인 준호 씨에게 물려준다고 되어 있어요. 미자 씨는 예금 일부만 받기로 되어 있고요. 정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미자가 가진 유언장은 뭐예요? 그건 할머니가 미자 씨를 속이기 위해 만든 가짜예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서류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미자의 음모를 알고 계셨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계획하셨던 거였어요. 변호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진짜 유언장과 미자 씨의 불법 행위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고요. 미자가 저를 역고발한 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오히려 미자 씨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한 악질적 행위로 판단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에 갔어요. 소송 서류를 제출하고 미자의 사기 행위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우연히 미자와 마주쳤어요. 미자는 변호사와 함께 있었는데 제 모습을 보고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여기서 뭐 해요? 나도 너처럼 변호사와 상의하러 왔어. 미자야, 이제 정말 끝장을 보자. 무슨 끝장을?
언니가 무슨 증거라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 변호사님을 쳐다봤어요.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미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자 씨, 박순자 할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과 당신의 불법 행위 증거들이 모두 있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변호사한테 뭔가 급히 속삭이더라고요. 그런 게 있을 리 없어요. 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셨는데 할머니가 의식을 잃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당신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미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변호사와 함께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은주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순자 할머니의 뜻을 꼭 이루어 드려야죠. 그날 오후 간병인 김 아주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은주님, 제가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미자 씨가 무서워서 그동안 말 못했는데 드디어 모든 증인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거였습니다. 나는 바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미자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미자와 그의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들어봤습니다. 제 시누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망상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망상이라고요? 미자가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유언은 명확합니다. 공증까지 받은 합법적인 문서예요. 그런데 시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워요. 기자들이 미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알려지겠더라고요. 저도 급히 기자들에게 다가갔어요. 잠깐만요. 저는 은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시누이요. 기자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미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망상에 시달리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남기신 진짜 증거들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제 옆으로 와주셨어요. 기자님들, 잠시 후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예정입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과 미자 씨의 불법 행위 증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미자의 변호사가 급히 나섰어요. 그런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상속을 받았어요. 조작이라고요? 그럼 법정에서 감정 받아보시죠.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방청석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보이고 기자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상속 무효 확인 소송건을 심리하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님이 일어서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닙니다. 피고 미자 씨가 계획적으로 상속 서류를 조작하고 진짜 상속인인 원고의 권리를 박탈한 사기 사건입니다. 미자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피고는 박순자 할머니의 적법한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럼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법정에 제출했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유언장, 미자가 제 도장을 도용한 영상, 은행 거래 기록들. 판사가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미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도장을 사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시어머니의 병실에서 미자가 제 도장으로 서류에 사인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또한 이 녹음 파일에서는 박순자 할머니가 상속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시어머니와 미자의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미자야, 이 집은 원래 은주 남편 것이야. 내가 왜 너한테 넘겨줘야 하니?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 결정이잖아요. 이미 서류도 다 준비됐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미자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박순자 할머니가 진짜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진짜 유언장이 공개되자 방청석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집의 절반을 제게, 나머지 절반을 아들 준호에게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 측 변호사가 급히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 유언장의 진위를 의심합니다. 감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감정을 받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감정 결과를 제출했어요. 필적 감정, 종이 감정, 잉크 감정 모든 결과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신청합니다. 간병인 김 아주머니가 증인석에 섰어요. 처음에는 떨고 있었지만 점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의식이 있으실 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미자 씨가 은주님 몰래 도장을 가져가서 서류에 찍는다고. 그리고 그걸 막아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제가 무서워서 못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미자 씨가 저한테 돈을 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은주님이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라고. 증언이 끝나자 미자가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그 할머니가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라고. 조용히 하세요. 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미자는 계속 소리쳤어요. 언니도 거짓 증거 만든 거야. 어머니가 그런 유언장을 남길 리 없어.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있게 행동하던 미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고 자리에 앉으세요. 계속 그러시면 법정 모독으로 처벌하겠습니다. 미자는 변호사의 제지로 겨우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판사가 추가 증거들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보니 피고가 박순자 씨 명의로 여러 차례 거액을 인출한 기록이 있군요. 이에 대해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자의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할머니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승인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는 대답을 못했어요. 승인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김 변호사님이 다시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의 명품 구입 내역과 은행 인출 시기를 대조해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법정 스크린에 미자의 명품 구입 기록과 시어머니 계좌의 인출 기록이 나란히 나타났어요. 날짜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할머니 돈으로 명품을 샀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미자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했어요. 30분 후 다시 법정이 열렸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막히는 정적에 쌓였어요. 저는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피고 미자의 상속은 무효로 한다. 또한 피고의 사기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판사의 망치가 울려 퍼지는 순간 미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 집은 내 거라고. 법정 경비원들이 달려와서 미자를 제지했어요. 하지만 미자는 계속 소리치며 저항했습니다. 언니가 조작한 거야. 어머니는 분명히 나한테 모든 걸 넘겨주겠다고 했어. 피고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의 강한 제지에도 미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계속해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피고 미자는 고인의 재산 총 54억 원 상당을 부정하게 취득했으며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을 원래 상속인들에게 반환하라. 드디어 해냈어요. 54억짜리 집이 다시 제게 돌아온 거예요. 또한 피고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배상금까지 받게 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명예를 되찾은 거였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퇴정하자 법정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방청석의 동네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해주셨어요. 은주야, 정말 잘했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자, 그년이 그럴 줄 알았어. 김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은주 씨, 순자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딸의 권리를 지켜내셨으니까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미자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갑까지 차고 있더라고요. 미자가 지나가면서 저를 째려봤어요. 언니, 나는 끝까지 인정 안 해. 이게 끝이 아니야.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진 이상 미자가 뭘 해도 소용없었거든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은주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시어머니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살아계실 때 저를 지켜주시지 못했다고 미안해 하셨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저를 보호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나요? 우선은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 제사를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그동안 미자 때문에 제대로 못했거든요. 기자회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야, 엄마가 이겼어.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엄마, 제가 전역하면 바로 갈게요. 그리고 할머니 제사도 제대로 지내자고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김 변호사님과 함께 집 인수 절차를 밟았어요. 54억짜리 강남 집의 열쇠를 다시 받는 순간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미자가 살면서 바꿔놓은 게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끼셨던 가구들은 다 없어지고 값비싼 명품 가구들로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방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미자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나 봐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편지에 적힌 대로 서랍 맨 아래를 뒤져봤어요. 정말로 숨겨진 증거들이 더 나왔습니다. 미자가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들, 상속을 조작하기 위한 계획서,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쓰신 일기장까지. 일기장을 읽어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은주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걱정이다. 30년간 나를 딸처럼 모셔준 아이인데 미자의 욕심 때문에 고생시키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저를 걱정해 주셨던 거였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막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죽어서라도 은주의 권리를 지켜주겠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은주야, 내가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내 계획이 성공한 거구나. 이제 마음 놓고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준호도 잘 키워서 좋은 사람 만들어라. 사랑한다, 내 딸아. 눈물이 또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러 많이 와주셨어요. 은주야, 정말 잘했어.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겠니? 미자, 그년 이제 감옥 가는 거지? 쌤통이야. 54억짜리 집 되찾다니
정말 대단해. 김 아주머니도 오셨어요. 은주야, 내가 처음부터 미자가 수상하다고 했잖아. 그때 내 말 들었어야지.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미자의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에 강남집 상속 사기범으로 대서특필됐어요. 미자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미자의 남편도 공범으로 기소돼서 함께 처벌받게 됐어요. 집안 전체가 완전히 망한 거죠. 반면에 저는 언론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용기 있는 며느리로 조명받았어요. 여러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제 이야기가 드라마로도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아들 준호가 면회를 와서 한 말이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준호야,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할머니가 물려주신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긴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억울하게 살았을 거예요.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내 딸아라고. 기자들 앞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정의는 이긴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첫 편지 봉투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이 편지들이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편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던 중 화장대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은주에게 마이너스 모든 일이 끝나면 읽어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지막 인사였어요. 은주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됐다는 뜻이겠구나. 정말 고생 많았어. 30년간 나를 친딸보다 더 잘 모셔준 너에게 이런 고생을 시켜서 정말 미안했다. 하지만 이제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야.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된 기분이었어요. 내가 되찾은 건 집이 아니라 너 자신의 삶이다. 바로 첫 번째 편지에 적혀 있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집만 되찾은 게 아니라 제 존재의 가치, 제 삶의 의미를 되찾은 거였어요. 저녁 무렵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54억짜리 강남집에서 바라보는 노을이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제가 당당하게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물보다 정의를, 돈보다 명예를 되찾았다는 것에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택배 아저씨가 서 계셨는데 또 편지를 들고 계셨어요. 은주님 맞으시죠? 편지 한 통 왔어요. 이번에는 누구한테서 온 편지일까요? 봉투를 보니 발신인이 적혀 있었어요. 준호라고. 편지를 열어보니 군대에 있는 아들의 편지였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저녁하면 엄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구독 버튼을 누르면 재물이 쌓이고 건강해지는 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들으신 이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를 가족, 친구와 공유해 보세요. 오늘 하루가 훨씬 유쾌해질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